전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죠. 101페이지 최대한 헛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해보죠. 허생전, 허생과 관련되어 있는 전, 소설이란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허생이라는 일단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비범한 인물을 통해서 당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실학사상을 드러냅니다. 이게 주제란 얘기지. 현실성 없이 추진되던 북벌 정책과 그런 거야. 병자호란 이후로 이를 악물고 저 오랑캐들 다 때려 잡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만 하고 있어. 지식인들의 반청, 청나라 반대하는 의식을 공격하고 야 니들은 말만 하지 않냐? 적극적인 상행위, 사업, 장사를 통해 부국,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민,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방도를 급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었다. 비판 앤드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오시죠.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근데 요게 중요해. 묵적동이라는 것 자체가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허생도 가난하다는 얘기지. 묵적동은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길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있고 살구나무를 향해서는 살인문, 대문이 열려 있고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해놓으면 허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허생이 어때요? 가난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경제적으로 몰락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허생이 가난해요를 묘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허생 돈 벌어와 안 벌어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허생의 요 아내는 누구? 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합니다. 작가를 대변합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생의 아내가 대신 얘기해줘.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과거라는 건 허생의 아내가 생각하는 독서, 즉 공부하는 것, 학문의 목적이야. 즉 허생의 아내는 공부해서 돈 벌어오라 이거야.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하면서 겸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 물건이라도 좀 만들어서 파시죠.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돈 벌어와 뭐해서 과거 시험 봐서. 그게 안 되면 장인밭이 물건이라도 만들어와. 그게 안 되면 장사라도 해와. 허생의 아내는 과거를 제일 좋게 보고 장사를 제일 낮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무능한 선비보다는 유능한 상이 더 낫다라는 아내의 생각. 여기 보세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아내를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옆에 오른쪽 가서 볼게요. 가치관으로 인한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갈등. 옆에다가 또 하나만 더 쓸까? 외적 갈등. 어쨌든 싸움이 눈에는 보이는 거니까. 허생은 돈 안 벌어오고 공부만 하고 있죠. 허생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생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허생의 아내는 무능한 가장의 생계 대신 생계를 유지하죠. 돈 벌어오라고 합니다.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죠. 비판의 주체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남편, 과거 시험 좀 봐. 물건을 만들던가 장사라도 하면은 안 돼요? 그랬더니 아유, 장사는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아내가 벌컥 화를 내고 성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당연히 열받지.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러면 어째서 도둑질은 못하는 게요. 남편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와. 이거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도둑질, 남편 보고 도둑질이라도 해와 라는 거면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 있는 상태다. 근데 가난하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허생이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말했다. 애석하도다. 책 읽기 10년을 기약했는데 10년 동안 책 읽을 거라고 계획했었는데 이제 겨우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아내가 돈 벌어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짜증나서 집 나가서 가출하는 듯한 그런 느낌? 허생은 평소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책만 읽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 백면서생. 평소 아는 사람이 없어. 책 읽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 곧바로 번화한 운종가 종로에 나가서 시장 사람에게 물어봤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에휴, 변시죠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다. 변씨를 만나 길게 인사를 하고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 요거 나중에 내용 찾는 거 중요할 거예요. 조그만 것 시험해 보는 것. 요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대충 한 100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 그냥 느낌상 그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어때? 다짜고짜 돈 빌려주세요 하는데 한 100억만 빌려줄래? 돈을 빌리면서도 당당하다. 허생의 비범한 성격. 허생의 비범한 성격을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인물의 성격에 대한 간접 제시. 그랬더니 변씨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이 그러숑 하고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배씨 또한 배포가 남다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됐겠지. 나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그 생각 해본 적 있었는데 진짜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삼성전자 회장님 만나가지고 나 한 100억만 빌려주시오라고 하면 정말 빌려줄까? 만나지도 못하겠지. 이런 것들. 어쨌든 여기도 역시 간접 제시다.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됐나요? 왼쪽 살펴볼게요. 허생의 아내는 왜 허생에게 화를 내었습니까? 가장으로서 집안을 돌보지 않고 실용과는 무관한 책 읽기만 몰두하여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돈 벌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만 읽고 있었기 때문에. 독서의 목적에 대한 관점의 차이, 별표 반개. 허생의 아내는 돈 벌어 공부해라. 왜? 입신양명, 출세하려고. 허생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공부는 자기 수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여기까지 살펴보면 허생은 어떤 인물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만 당당해.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계층을 대표합니다. 변씨는 돈이 엄청 많죠.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았을까? 장사해서 돈이 많지.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합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선 후기의 신흥 상인 계층은 현실적인 힘이 컸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겠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변씨 집안의 자제와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것은 영랑없는 비렁뱅이 거지새끼였다. 허리에 두른 술띠는 술이 빠져 있었고 가신의 뒷축은 자빠졌고 갓은 찌그러졌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꾀죄죄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흘렀다. 요만큼 두 줄 묶어. 여기도 어때요? 허생의 외양을 묘사하는 거죠. 허생이 외양을 묘사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허생이 겉보기로 초라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허생이 초라해. 허생이 가고 나서 모두 대경실세 크게 놀라서 말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이름도 주소도 각서도 받지 않고 다짜고짜 빌려줬어. 대인께서는 저 일을 아십니까? 대인 누구예요? 변씨죠? 변씨 너 쟤 알아? 몰라? 아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고 이름조차 묻지 않더니 대개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라고.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자네들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무릇 남에게 뭔가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자신의 신의를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요만큼 사자성어로 따지면 달콤한 말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 교언영색.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 손님은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달라 대조. 행색은 꾀죄죄하나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고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이 아닐 것이다. 그런 속물과 그 손님은 달라. 그가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일이 작은 것은 아닐 거고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이름을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변씨 성격 어때? 엄청 대범해.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했다. 안성으로 갔어요. 안성이 왜 그런지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쓰지 않을 것이다 를 암시해 주지. 개인적으로 쓰지 않을 거야. 안성 지방은 경기도 충청도의 경계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성은 당시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거기에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 과일들을 모조리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사들였다. 사재기하고 있다. 다른 말로 뭐해요? 매점, 매석하고 있다. 싹쓸이를 했지. 살펴볼게요. 왜 하필이면 과일일까? 과일은 이 당시 일종의 사치품이야. 일종의 사치품이야. 과일 안 먹는다고 죽어? 안 죽어. 쌀이나 소금이 없으면 죽지. 과일 없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 이렇게.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내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야? 양반들이 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양반놈들 사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사가게 되었다. 와, 돈 한 50억, 100억만 있으면 대한민국 조선의 과일값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 나라 경제의 규모가 작고 취약한 걸 알 수가 있다. 빨간색 별표. 허생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하고도 짐작할 만하다. 당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 비판하는 거야. 연애나 제사와 같은 허례허식 풍속을 비판하는 거야. 둘 다 까고 있는 거야. 다음, 오른쪽에 변씨는 허생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초라하지만 욕심없고 떳떳한 비범한 사람이라고. 허생에 대한 상반된 평가, 자제와 손님들은 겉모습만 보고 인물을 평가했죠. 하지만 변씨는 어때요? 눈빛을 보는 거야. 태도를 보는 거지. 내면을 꿰뚫어 보고 비범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됐나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잘생기고 명품으로 처발처발하란 얘기는 아니야.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는 이야기인 거지. 다음 오른쪽.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따지면 칼, 호미, 배, 명주, 솜은 사람들 사는 데에 있어서 필수품이야. 그거를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그곳에서 말총을 다시 거두어 들였다. 말총에다가 체크. 뭐예요? 말꼬리입니다. 말꼬리. 말꼬리로 뭐 만들어요? 성인 남성의 필수품이었던 갓, 탄건 등의 재료. 근데 여기 성인 남성의 필수품 갓, 탄건의 재료인데 말총으로 만든 갓 쓰는 거는 사실은 양반들밖에 없지. 그러니까 말총으로 갓을 만들지 못하면 불편한 거는 누구야? 양반들인 거지. 근데 꼭 갓을 비싼 말총 이런 걸로만 만들어야 되나? 그거는 아닌 거잖아. 이렇게. 그냥 옷 입고 모자 쓰면 되는데 굳이 명품으로 하겠다 이거인 거야. 몇 해가 지나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허생은 이제 돈 좀 많이 벌었죠. 늙은 뱃사공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늙은 뱃사공은 허생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뒤에 한 명 더 나올 거예요. 할머니. 마을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죠. 아유, 있죠. 태풍이 표류해서 서쪽으로 사흘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는데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 일본의 장기도 중간쯤 될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동남아야, 동남아. 꽃나무가 저절로 피고 과일은 저절로 있고 사람 사슴은 떼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살기 좋고 이상적인 곳입니다. 허생이 이 말을 듣고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그곳 어디 빈 섬으로 데려다 준다면 나와 함께 부귀를 누리게 해주겠다.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바람을 타고 동남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갔다. 섬의 높은 곳에 사방을 둘러보고 그만 실망하여 탄식했다. 라는 것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고 탄식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섬이 작아. 도대체 얼마나 큰 섬이어야 돼? 막 한 호주만한 섬이어야 하나? 이런 식. 일단 대기. 왼쪽으로 또 가봅시다.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왜 굳이 말총을 사재기 했을까요? 양반 남성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대체제가 없어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들 예법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구입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사치품인데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식이지.
허생의 상행위에 나타난 현실 비판, 크게 별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고 유통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값이 아무리 올라도 과일 말총을 사들일 정도로 제사, 의관 등 예법에 집착하고 허례의식에 빠져 있는 사대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허생은 빈섬에 가서 탄식을 했죠. 너무 작다고 아쉬움 느꼈었지. 허생은 생각합니다. 시장 규모가 더 커야 경제 규모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지. 돈 벌려면 동네 장사하면 안 돼. 크게 놀아야 돼.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아저씨지. 다음 페이지.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아저씨 포부가 커. 땅이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니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만. 하지만 돈 많은 늙은이의 허생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뱃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오. 허허.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요거 사자성어 외우세요. 덕불고 필유린.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따르는 사람이 있다. 유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야 돼. 덕치주의.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도적대 수천은 따지면 사회적인 문제지. 도적대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근데 이 도적대는 왜 생겼을까? 농민들이 도적이 된 거거든요. 농민들이 왜 도적이 됐을까?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둑이 되는 거야. 결국에 농민들이 잘못한 거야? 아니지. 나라가 잘못한 거야.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 나라가 보듬어 줘야지. 나라 놈들 뭐 하는 거야? 다 때려 죽여야 돼. 도둑놈 만드는 것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국가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평민들 도둑놈 만들어 놓고 잡지도 못하고 나라 꼬라지 하고는. 하지만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락질을 할 수가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였었다. 도적대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진퇴양난. 진퇴유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꽉 막혔어.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 우두머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는가? 한 사람 앞에 한 양. 매우 적은 일이죠.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힐 거 각오하고 도둑질했는데 기껏 한 양.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죠. 밭대기라도 있는가?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그러면 밭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도둑놈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네. 밭과 아내는 뭐예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거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야. 이것만 있으면 도둑놈 안 돼. 자네들이 그렇게 잘한다면 어찌 장가를 들어서 살림을 마련하고 몇 개 더 해볼게요.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인가? 소밭 안에만 있으면 도둑놈 되지를 않아. 그러면 살아서 도적놈 소리도 없을 것이고 부부의 즐거움도 있고 붙잡힐 염려도 없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야, 너네 왜 농사 안 줘? 왜 도둑놈 됐어? 그랬더니 어찌 그런 생활을 원치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없었다. 다음 하나 더. 돈이 없어서 이미 이 시절 화폐 경제가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유, 야, 너네 돈 벌려고 도둑놈 된 거 아니냐? 근데 돈 걱정 왜 하냐? 명색이 도적질을 하는 도적놈인데 어찌 돈 없단 걱정을 하는가?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가 니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일 바닷가에 나와 붉은 깃발을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준서야, 내일 여기 앞에 봉고차 한 대 있을 거거든. 거기 돈이 있어. 네가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 속으로 생각하죠. 미친놈. 여기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내일 오면 돈 준대. 근데 좀 기대는 되지 않아? 그래서 진짜 나와봤어. 다음 날 가서 허생이 돈 30만 양을 가지고 나타나자. 우와, 아까 변씨한테 얼마 빌렸지? 만냥. 벌써 30배 튕겼어.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했다. 미친놈이라고 불렀다가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돈 주니까 호칭이 바뀌어. 뭐라고?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돈 줄게 했을 때는 미친놈, 진짜 돈을 주니까 장군,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지. 어디 있을까?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허생과 도적의 대화를 근거로 도적이 된 까닭은 뭡니까? 집권층의 실정과 무능 때문에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리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었을 것이다. 나라에서 보살펴주지 않아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는 체크만 합시다.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아내, 집, 소, 논밭, 이것만 있으면 도둑놈이 되지를 않아. 양민, 평민으로서 선량한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나란 놈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도적의 문제를 허생이 해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조선의 집권층은 변산의 도적들을 토벌하지 못했는데 허색은 양민으로 살아가기 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빈섬으로 데려갑니다. 허생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라에서 못해 집권층의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에휴, 썩어 빠진 놈들, 이런 거죠. 밑에 나와 있는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이상향은 별표 한 반 개 정도. 근데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허생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버냐면 돈을 이거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바다에 막 돈 버리고 올 거거든. 허생전이 창작되었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경제구조의 백성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면 가난했던 허생과 변씨 이렇게 둘이 같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변씨한테는 굽실거려도 허생한테는 어떻게 엄청 허생 무시하고 그랬었을걸? 사상적 배경, 실학사상과 북학론, 북쪽을 배우자, 청나라 배우자,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 있었었다라는 것들. 나머지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했다가 이제 돈 주니까 호칭이 뭐로 바뀌었어?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그랬더니 이제 허생도 에헤 목에 좀 힘들어갔어. 있는 힘대로 지고 가라 명령하죠.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옛날에 돈은 다 이 역전이죠. 무거워.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돈을 주는데도 가져가지를 못해. 왜? 너무 굶주려서 힘들었기 때문에. 허생이 야 힘이라는 게 고작 100금 들기에도 부족한데 어찌 도적질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지금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무슨 말이야? 너네들 지금 다 현상수배범이야. 어디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각각 100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을 장만해 오라. 왜 하필이면 아내와 소지? 아까 허생은 생각했죠. 이게 양민으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라고. 군도들은 좋다고 승낙해서 흩어지고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해서 그 해를 기다렸었다. 살펴보면은 2,000명 하루 3끼를 먹겠죠. 365일 동안. 너네 학교 급식 한 끼에 얼마로 계산되냐? 대충 한 5,000원으로 계산되나? 학교 급식이니까 대량이니까 한 5,000원이라고 할까? 일십 백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대충 산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오씨. 밥값으로 이만큼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나? 몰라. 암튼 요 정도 그냥 계산해봤다. 암튼 돈 많이 써서 밥 준비했습니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밑줄. 도적을 모두 쓸어가니 나라 안에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라에서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허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해주고 나라는 못해 지배층의 무능함을 비판해줍니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이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농사 지은 적이 없으니까 땅이 엄청 기름져.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뭐 했어 지금 허생은? 해외 무역하고 있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선 사이즈 크게 놀아야 돼. 장기도는 일본이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31만 한 가족을 이 시대니까 5명이라고 하면은 30만 곱하기 5명 3, 55, 한 150만 명 정도 사는 큰 도시래.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흉년당한 사람,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구휼하다, 구제하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그냥 돈이 아니라 은 100만 양이야. 허생이 탄식했다. 아까 노인한테 얘기했지. 내가 조금 저기 변씨한테 돈 빌리면서 내가 조그마한 시험을 해볼 게 있는데 자, 허생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그마한 시험을 모두 마치는구나. 조그마한 시험 뭐예요? 자신이 꿈꿨었던 이상향을 현실에서 실현해보는 것.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너희들과 이 섬에 들여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왜? 일단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인 거죠. 속담도 있어요. 뭐라고? 곳간에서 인심난다. 사람이 먹고 살만해야 내가 먹고 살만해야 사실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 나를 도와주고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 따르게 되어 있어.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했었다. 이상국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것 문물과 제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은 뭐야? 풍요로운 삶.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야 왼손잡이는 다 죽여버려 이거야? 아니야. 요거는 기본적인 규칙이라든지 살아갈 때 기본적인 윤리 이것을 지키라 이겁니다.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해라. 장유유서. 요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옆에 오른쪽 보러 갈게요.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는 거지. 빈 섬에서 실현한 이상향의 모습, 농업 기본, 상업 중시, 식량을 비축하고 부를 축적,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해줘.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예의 범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겁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는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살라서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오려는 사람도 없을겠지. 돈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근데 바다가 마를 일은 있어 없어? 없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는데 나라 안에 놓아둘 곳이 없어. 어때? 조선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 조선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글을 아는 사람을 모조리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글자 아는 사람은 이 섬에서 못 살아. 글을 아는 사람 세모.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하는 함이네. 화근 무슨 뜻이에요? 재앙의 근원이야. 누가? 글을 아는 사람이. 조선에서 글을 아는 사람들은 양반들밖에 없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사대부에 대한 비판. 사대부가 글을 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 착취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무튼 글자 아는 사대부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 얘기 해주고 있죠. 됐을까?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단어 뜻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돈을 써도 은자 10만 양이 남았다.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변씨 찾아가서 어이 나 기억하시오? 라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아이고 그대의 얼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시 만금을 다 털어먹은 것 아니오? 너 망했어?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체크.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건 당신 같은 장사치일 뿐이요. 자신은 장사치와 다르다라고 강조한다. 요게 어떻게 보면 허생의 계급의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어떻게 비판할 점이 되지. 허생 이렇게 너 능력 좋은 건 안 돼. 야 정말 마음속 깊숙이 양반을 위에 두고 장사치들은 밑에 깔고 있구나. 그런 게 좀 있어.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게 하겠소. 사람의 돈은 중요하지만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은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그릴길을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깜짝 놀라서 절을 하고. 왜 그랬을까? 돈을 만양 10만 양, 일시백천만, 한 10배, 한 100배에서 한 500배 정도로 뻥튀기해서 갚은 거야. 1억 빌렸더니 한 500억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땡큐 해야지. 근데 변씨는 어때?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를 쳐서 받겠다고 했다. 어떻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심적이야 변씨. 그랬더니 다시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거요? 기분 나빴어. 바로 요것도 어떻게? 계급의식이지. 장사치를 낮게 보는 거니까. 옷자락을 뿌리치고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했는데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한 늙은이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봤다. 늙은 할미 보세요. 서술자 대신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정보 전달해 줍니다. 헉! 앞에 정보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 있었지. 누구? 사공. 사공. 빈섬이 있는가? 아, 얘 어디에 있었죠? 라고 이야기한 거. 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누구하고? 늙은 사공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저기 보이는 집이 누구 집이요? 일단 대기. 오른쪽 왼쪽 위로 올라와서 그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질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공리공론, 비어있는 이론, 비어있는 의견을 일삼고 백성을 착취하는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 허생은 장사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아직은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씨의 말에 허생은 왜 화를 내었습니까? 변씨는 합리적이다라고 했지만 장사꾼의 계산과 합리성에 불과하다. 자신을 장사꾼처럼 대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다. 왜 내가 놀아주니까 뭐 너랑 나랑 급이 같은 것 같아? 이런 느낌? 다음 페이지. 사실 같이 놀면 급 같은 거지 뭐. 아, 예. 어느 날 같이 훌쩍 집에 나갔는데 벌써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아, 허생 아내도 좀 너무 매정하네. 그래도 한 1년은 기다려주지. 나간 날 남편 죽음 취급했어. 변씨는 그제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걸 알고 탄식하면서 돌아갔다. 하지만 어때? 이름은 몰라.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그에게 돌려주었는데 변씨는 사양했다. 야, 장난쳐?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테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고 입을 양식을 따져서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좀 보내줘.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욕심 없이 안분지족하겠다는 이야기죠.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재물, 정신을 괴롭히는 존재.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선비로서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겠다.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려보았지만 끝내 어쩔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때만을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허생도 받아들이고 많이 가져가면 그대는 어째서 나에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재앙세모. 많은 돈이지. 많은 재물. 허생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술 가지고 가면은 실컷 취했다.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은 친해졌다.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 돈 어떻게 벌었어요? 물어봤더니 아, 그거 되게 쉬워.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해외 무역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가 좋지 않아. 다른 말로
유통이 취약해. 모든 물품은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이거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근데 자급자족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원시적인 경제 구조인 거야. 원시적인 경제 구조야. 즉, 조선은 어때? 취약해. 경제 구조가.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이야기하지. 그런 걸 알면 돈 벌기는 엄청 쉬워. 대저, 천금이란 작은 돈으로 모든 물건을 사들일 수 없지만 10개로 쪼매면 100금이 10개, 10가지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지.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을 믿져도 나머지 9개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00억 딱 줄 테니까 자 어디 투자하고 장사해봐 하면 하나의 품목에 몰빵할 거야? 좀 쫄리지 않나? 한 두세 군데 적어도 두세 군데 나눠서 좀 투자하겠지. 그런데 그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다. 큰 자본을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 투자하는 건 작은 장사꾼이 하는 짓이다. 그러나 만금은 모든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지. 수레면 수레, 배면 배, 고을이면 고을 전부를 싹쓸이할 수가 있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재기, 물고기 중에 한 가지 슬쩍이 사재기하면 나란히 어떻게 문제가 생겨. 요거죠.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죠.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 태도 별표. 허생은 돈 좋아해? 돈 좋아해. 어떤 측면에서? 사회 공적인 측면에서. 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렸잖아. 하지만 부정적이야. 돈 싫어해? 싫어해. 개인적 사적인 것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 쌓아놓으면 그거 문제 생겨. 돌을 살찌울 수 없고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변씨의 역할. 허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허생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라는 것들. 허생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암튼 육지에서 나는 거 한 가지 싹쓸이, 바다에서 나는 거 한 가지 싹쓸이. 이렇게 확인을 하면 다음 페이지. 약재 중에 하나 싹쓸이. 그러면 한동안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의 물건을 말라버린다. 하지만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고 후세의 당국자들이 나처럼 사재기하면 나라가 병들고 말 것이다 라면서 독점 자본의 패던과 위험성을 경고했다. 매점매석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근데 제가 돈을 빌려줄 줄 알고 어떻게 왔던 겁니까? 그대만 아니더라도 만금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 빌려줬을걸. 내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나 되는 거금이기에 부족하다.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니 사실 나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 운명론적 생계관.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활용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건 하늘이 명하는 것이죠. 하늘의 명령입니다. 운명론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준 것도 따지면 하늘의 운명 같은 거야.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의 의지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일마다 성공했죠. 내가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실패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임진왜란 때는 외놈들이 쳐들어왔고 병자호란 때에는 청나라들이 쳐들어왔었죠. 나라가 엄청 망해버렸지. 왕이 청나라 장수한테 3번씩 3번 9번 절하면서 굽실굽실. 그 전까지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큰형과 동생 사이의 관계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임금과 주인과 신하의 관계가 돼버린 거지. 병자호란. 시방 4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면은 누구야? 이제는 청나라죠. 그것에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오랑캐들 다 싹 쓸어버리자 북벌론.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이야기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이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나와서 나란 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청나라 한번 같이 깨 부셔봅시다.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겠소? 어둠에 파묻혀 있던 분들 능력은 있으나 나라에 등용되지 못한 인재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뜻을 펼치지 못한 인재, 야, 능력 있으면 당연히 높은 벼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것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조선의 관리, 인재를 등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라면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지. 별 능력 없는 것들이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아 이거지.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이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분이지만 평생 별 없이 배잔방이로 늙어 거쳐 죽었고, 일단 읽고 옆에 보러 갈게요. 반계의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지만 바다 한 귀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하는 인물들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나란 일 하는 새끼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다 멍청한 쓰레기 같은 놈들이지.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갖다 안 쓰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장사 잘하는 사람이지. 장사에서 은자로는 돈으로 구왕 여러 나라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나라를 사올 수 있을 만큼 돈 잘 벌 수 있어.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선 도저히 쓸데가 없기 때문이죠. 변신은 휴 하고 탄식하면서 갔습니다. 옆에 왼쪽으로 다시 올게요. 허생이 사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당대의 경제 상황, 외국과의 교역이 제한되어 있고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 이렇게. 다음, 허생과 장사치의 상행위. 허생은 어떻게 큰 돈을 독점해서 큰 이익을 취했다. 근데 허생의 진짜 목적은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빨간색 별표, 나라의 경제 형편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었다. 허생은 지가 잘해서 돈 벌었다고 얘기했나? 아니죠.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111페이지. 역사적인 인물, 실존 인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요거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허생 자신. 나도 그렇게 크게 쓰이지 못할 거야. 나도 뭐 벼슬 조그만한 거, 찌끄레기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순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한테 엄청 까일걸? 이런 생각을 하죠. 허생 자신. 북벌을 외치면서도 적극적 인재 등용을 하지 않는 집권층의 모순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별표. 중요한 말입니다. 됐을까? 일단 정치.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북벌론의 허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병자호란때 당했으니까 청나라 놈들 한번 작살내보자 라고 관리들이 엄청 떠들고 있는데 입만 털고 있어. 말만 하는 것이. 변씨는 본래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었다. 얘도 실존 인물입니다. 이공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군인과 경찰의 역할을 좀 반반하는 건데 수도방위 사령부 여기 짱이야. 이렇게.
언젠가 변씨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랑 누가 변씨랑 이완이랑 얘기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일반 민가의 평범한 사람들 능력은 있지만 숨어 지내는 혹은 쓸만한 재주가 있어서 대사, 큰일, 청나라 깨부수자, 북벌을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 물은 적이 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했더니 이완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이한 일일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르답니까? 그와 3년을 지냈지만 이름을 모릅니다. 필시 이인일세. 달을 이, 사람인, 평범한 사람들과 달라.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오,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고 있지. 괜찮은 놈인 것 같아? 아직은. 밤중에 이완 이대장은 아랫사람들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했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말했더니 어머, 허생은 못 들은 척 하면서 됐고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게 서로 즐겁게 마셨다.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게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어때요? 허생이 이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배층에 대한 거부감이지. 아유, 벼슬하는 놈들 안 봐도 뻔하지.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완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따지면은 무례하죠. 왜? 이완 대장을 시험해 보는 거지. 이완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하다가 어때? 좀 찌질해 보이죠? 무능력함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했었다. 옆에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네요. 저 북벌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허생이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가 지루하구만.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허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반어예요. 네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 누구? 제갈량 같은 사람이야.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건데 임금에게 아래여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겠는가?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직접 3번이나 찾아가서 등용을 한 거거든. 너 임금이 직접 인재를 등용하게 할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재 등용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허생이 제시한 계책, 임금이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 인재 등용. 너 임금님 직접 움직여서 가서 데려오게 할 수 있어? 어렵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임금이 어떻게 직접 가요? 체면을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전혀 실리적이지 않아. 니들 청나라 때려 부수겠다라는 거 하는 거 그거 다 뻥이야. 북벌론의 허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의 것을 듣자고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라는 걸 아직 배우지 못했다 이놈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인재 등용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거 안 하면 나머지 거 쓸모가 없어 임마.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두 번째 계체요.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예전에 입은 은혜 뭐 임진왜란 때 군대 보내준 거 파병해줬었던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 청나라에서 몸을 빼어서 도망쳐 나와 조선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는 이가 많다. 외놈들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명나라 애들이 군대를 도와줘서 도와줬었거든. 외놈들 돌아가고 명나라 사람들 돌아갔겠지. 저쪽에서 청나라가 내려오면서 명나라는 작살이 나고 명나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요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도망쳐서 살고 있는데 정말 그지처럼 살고 있어. 너 명나라 다시 세우자는 거 아니야? 청나라 깨부수고. 예. 그러면 명나라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이 얘기야. 네가 임금에게 아뢰어 종실의 여자를 뽑아서 그 명나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과 권귀 조선시대에 조선에서에 살고 있는 권력자들 조선의 권력자들의 집을 몰수해서 그들 명나라 사람들에게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는가. 허생이 제시했었던 두 번째 계책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의 기득권을 어떻게 파괴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허생이 두 가지나 얘기해 줬는데 몇 개 할 수 있대. 하나도 못하겠대. 열받았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면 야, 너 뭐 할 수 있어? 아주 쉬운 일이 있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무릇 천하의 대의 청나라 깨부수자 북벌을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법이고 천하의 호걸과 사귀어 결탁한다. 여기에서의 천하의 호걸은 청나라 이외의 국가에서에 있는 인재들, 청나라 이외의 국가에 있는 인재들, 청나라 싫어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남의 나라, 청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법이다. 첩자, 정보가 중요해. 지금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중국 땅덩어리가 이만큼 있으면 사실 청나라가 실제로 먹은 거는 요거밖에 안 돼. 나머지 애들은 군데군데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다 이겨. 근데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어. 그런 상황인 거지.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어서 다른 애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병자호란 때문에 힘이 없어서 졌어요. 굽실굽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 몸과 마음으로 굽신굽신 하는 척하라 이거야. 당장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조선의 사람들이 청나라로 파견해서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사치들도 출입을 금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한다면 저들도 청나라 애들도 자기들에게 친근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이를 반드시 허락할 것이다.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다. 그러면서 첩자를 보내.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되 변발을 하게 하고. 황비용 머리 알아요? 변발?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해가지고 요렇게 머리 닦는 거 있잖아. 빡빡이 하는 것들. 변발. 여기 앞에 요만큼 이렇게 끄트머리 뭐 이렇게 잠깐 남겨놓고 변발입니다.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 외국인 대상 벼슬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강남까지 가서 장사를 만들어서 그들의 허시를 엿보고 청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을 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허생이 제시한 계책 세 번째, 북벌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를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해 잘되면 어떻게 청나라 깨부수고 조선이 추천한 사람이 중국 땅의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선은 어떤 나라가 돼? 청나라의 스승의 나라가 되는 거지. 청나라의 아버지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되고 청나라 완전 깨부수지 못해도 청나라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와씨 조선 이것들 만만치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가 있지. 못돼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들 중에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잘되면 청나라의 아버지뻘, 스승뻘, 못돼도 청나라가 함부로 못 대우하는 나라. 이 대장은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일단 정치, 왼쪽으로 넘어오죠. 이완이 찾아왔죠. 이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너무 함부로 막대하지. 위정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허생은 세 가지 계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사삼책. 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라.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라. 기득권을 비판하고 청나라와 교류해라. 머리 깎고 청나라식으로 옷을 입고 허례허식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합니다. 이완이 이따 얘기할 거야. 아 쪽팔리게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깎아요. 아 그건 안 되죠. 체면 좀 살려주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허생이 이야기할 거야. 이 새끼는 입만 털면서 뭐? 쪽팔려? 쪽팔려? 쪽팔린다는 얘기를 해? 정신 나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칼로 찔려서 훅 죽여버리려고 할 거예요. 조선 후기에 북벌론이 있었습니다만 청나라 깨부수자라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청나라하고 삐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냥 청나라에 대한 사대부의 반감, 현실성 없는 정책이지. 오히려 청나라 직접 갔다 온 사람들 우와씨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오랑캐 아니야. 겁나 잘 살아. 걔네들 집이 4층 5층이야. 시골의 시장이 서울에 있는 종로시장의 5배는 더 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나라 때려 부술 대상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배워야 돼 라면서 나중에 북학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다. 오른쪽 이완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제시한 계책 세 가지 요거 외우는 겁니다. 허생과 이완 대장은 확실히 기본 생각 자체가 달라.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반면에 이완이 놈은 명분을 중시해, 체면을 중시해, 체면과 예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야, 뭐? 오랑캐 변발? 웃기네. 야, 변발하는 거나 상투 트는 거나 뭐가 다르냐? 쓸데없이 하얀 옷 입고 나가지고 쓸데없는 데다 힘이나 쓰고 전쟁 나가가지고 활 쏘고 창 쏘고 해야 되는데 도포자랑 막 이만하게 전쟁하겠다라는 놈의 복장이 그거냐 임마? 이렇게 뭐? 신임 받는 신하라고? 야 너 같은 새끼는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허생이 대갈일성하면서 크게 꾸짖으면서 사대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허생이 봤을 때 조선의 사대부라는 건 따지면 오랑캐지. 그렇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지.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 이런 어리석은 놈들. 입는 옷은 맨날 하얀 옷이니까 이거는 상복이나 입고 다니는 거고, 머리는 뾰족하게 상투 뚫고 있는데 이거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 이건을 야 따지면 너도 오랑캐야 임마. 오랑캐 주제에 예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법 필요 없단 얘기지. 복장과 예법의 명분 없는 허식이다. 허례허식이다. 비판하는 거죠. 야, 옛날에 번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 여기에서는 목숨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오랑캐 복장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 허생이 봤을 때 긍정적인 사람들이야. 허생 입장에선 긍정적이야.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법과 명분에 얽매이지 않았으니까. 지금 니들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는 명나라를 위해 복수한다면서 상투 아까워? 나중에 말 타고 칼 치고 창 치고 활 쏘고 돌 던져야 하는데 너풀너풀 거리는 소매? 그딴 걸 예법이라고 하냐? 허생 눈에 예법이라는 건 전쟁터 나가는 놈이 너풀거리는 소매의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야, 내가 처음에 너한테 3가지 말해줬지. 근데 너는 뭐? 1가지도 못한다고? 너 신임 받는 신하 맞냐? 그게 이따위야? 야, 너 같은 자는 목을 잘라야 돼. 죽여버려야 돼. 옆에 있는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했고 이 대장은 깜짝 놀라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어떻게? 무능력하지. 결말이 한 줄이에요.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미완의 결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설화적 결말. 여운을 남겨주죠.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것들. 미완의 결말 구조는 중요합니다. 일단 왼쪽. 예법과 명분에 얽힌 사대부들을 비판합니다. 기존의 예법과 명분에 얽매인 사대부의 무능함, 허례허식, 관념성, 생각하고 말만 하는 것들을 비판합니다. 아,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면서 누워서 폰 보고 있어. 허생한테 걸리면 그거 칼에 찔려. 이렇게 뭐 공부? 뭐 1등급? 야 네가? 그러면서 쳐 누워가지고 폰 보고 있다고? 일로와, 너 같은 건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허생한테 칼 찔릴 수 있어. 이렇게. 허생이 큰 소리로 이완대장을 꾸짖는 이유는 말만 하니까 열받는 거지. 밑으로 내려옵시다. 미완의 결말 구조, 별표 한 개. 현실의 문제,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잠적해버렸습니다. 설화적 결말, 미완성된 결말, 암시적 결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허생의 가치관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거라서. 허생의 이인다운 풍모를 부각해.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운을 남겨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됐을까요? 네. 옆 페이지. 학습 활동에서 허생의 행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보자. 패스. 다음 페이지. 허생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패스. 하지만 2번은 중요하죠. 다음 사건을 근거로 이 소설에 나타난 당대 사회상을 파악해보자. 별표. 사재기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 양반들이 예법에 얽매여 있었다. 허례허식하고 있었다.
굶주린 백성들 도둑을 데리고 빈섬으로 돌아갔다. 지배계층 무능하고 부도덕했다. 민생이 피폐했다. 이용후생의 정책이 부족했다. 이용후생 무슨 뜻이에요? 사물을 이롭게 사용하고 백성들의 삶을 후하게 넉넉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냥 실학 정신이에요.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3가지 얘기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 인재등용 제대로 되지 않는다. 북벌론 주장했지만 말뿐이다.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은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객관식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뭐 제가 해봐야 딱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해요. 이렇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허생을 꼭 좋게만 볼 거는 아니다 라는 것 확인. 다음 페이지. 다음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봅시다. 얘도 반드시 읽어 놓으셔야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것. 허생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허생이 꿈꾼 세상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그러면은 뭐 좋지 뭐 이런 것들. 너무 개돼지다운 생각인가? 아니야. 일단 먹고 살만 해야 돼. 그 다음이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것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다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서 같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닌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크게 보실 일 없고요. 119페이지 뭐 얘기를 바꿔봅시다 라고 해놨는데 패스. 120쪽 뭐 확인하실 건 딱히 없고요. 오케이. 120일까지 제가 교재 드린 건가? 밑으로 내려오죠. 121페이지 여기 고전소설이고 한문 단편소설이죠. 비판적이고 풍자적입니다. 누구를? 당시 사대부들. 여러 가지를 비판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허생의 행적이고 조선 효종 때 무슨 말이냐면 한참 북벌론 나올 때 광인, 효현, 숙병령이니까 인조 다음에 주제는 중요합니다. 외우셔야지. 모든 작품 주제는 외우는 겁니다.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전 촉. 허생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기, 실학사상 바탕, 이용후생 부국강병, 빈섬을 통해 이상향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빈섬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작았다라는 건. 다음 페이지 1, 2, 2, 1, 2, 3 빈칸 채우고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작!